세계 언론 자유 지수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높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세계 언론 자유 지수가 이제 국경 없는 기자회가 해마다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최근 그러니까 보면은 노무현 정부 때 31위였어요. 굉장히 높았죠. 그러다 박근혜 정부 때 70위까지 떨어졌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40위 초반, 그러니까 41위에서 43위 요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많이 아쉽습니다. 특히나 이제 내심 노무현 정부 때 30위 때까지도 넘어서서 20위권 때까지 좀 진입했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40위권 때에 머물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첫째는 작년, 재작년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이것 때문에 일선 기자들이 굉장히 좀 압박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자에 대한 어떤 좌표 찍기라는 그 SNS 댓글로 이제 그 이른바 이제 정치인들의 팬덤이 이제 공격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 굉장히 기자들이 좀 많이 힘들어했고요. 그 특히 이제 여성 기자들에 대해서는 외모 폄하라든가 굉장히 욕설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 편이 아니면 그 안 된다라는 식의 어떤 생각으로 너무나 그 정파적인 어떤 그 지형에 매몰돼 가지고 그런 공격들을 하는데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언론 자유 지수가 굉장히 낮거든요. 네네. 거의 하위 수준인데 근데 그 이유가 미국은 과거 전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기자들에 대한 과도한 공격이 이 점수를 많이 깎아먹었거든요. 이런 현상들이 이제 우리 언론 현실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씁쓸함이 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언론 자유 지수를 이제 기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신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예. 매년 발표되는 언론 신뢰도 조사를 봤더니 이제 40개 나라 가운데서 우리나라 언론 신뢰도가 상당히 낮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유는 사실 과거에 비해서 좋아졌다면 신뢰도는 그런 반면에 하락한 게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다른 조사에서는 이제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언론인에 대해서 물었는데 손석희 앵커 다음으로 유재석 씨를 꼽았어요. 이게 이제 언론인에 대한 어떤 인식을 좀 볼 수 있는 좀 씁쓸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87년 6월 항쟁 때 우리가 6월 항쟁의 결과물이 이제 6.29 선언인데 6.29 선언의 그 당시 노태우 민정당 후보가 6개 항을 발표합니다. 그중에 마지막 6번째가 언론에 대한 자유였어요. 그리고 이 언론사 설치를 할 때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꿨거든요. 그것이 지금 30몇 년이 지난 이후에 그 또 헌재에서도 1인 미디어에 대한 어떤 그 합헌 위헌 판결을 네. 내고 해서 1인 미디어도 가능해졌죠. 플랫폼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누구나 언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SNS를 통해서 개인의 의견도 굉장히 좀 많이 피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증되지 않은 허위 조작 정보들이 너무나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어떤 정부, 그 국회라든가 정부에서 법과 제도로서 정비를 해야 되는데 이걸 좀 그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그 지방의 그 뭐 중소 시군 가면은 정말 뭐 인구 5만 도시에 기자가 뭐 출입하는 기자가 뭐 100개 언론사가 넘는다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것이 이제 언론 신뢰도를 추락시키면서 예. 건강한 언론과 건강한 기자들마저도 사기를 좀 떨어뜨리고 기자들이 정말 그 언론을 좀 지켜야 될 괜찮은 후배들이 자꾸 언론사를 네. 떠나서 기업으로 많이 유출이 되고 있는 심각한 네.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참언론과 사회비 언론이 구별이 안 돼서 수용자들은 차별화가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한편에서는 너무 외부적인 환경의 이야기를 하신 듯도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 윤 교수님이나 뭐 우리 김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 언론 시장이 포화 상태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사업자가 너무 많은 거죠. 거기다 레거시 미디어가 정치적인 정파성에서 또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믿는 자기가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만 보는 게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외면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문은 원래 이제 태생적으로 정파성이 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네. 이제 방송, 특히 MBC라든지 KBS 같이 공영방송의 공정성이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현재 KBS, MBC 보도는 다른 언론에 비해서 상당히 정파적인 성격이 덜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근데 이제 이게 아까 말한 사업자가 많다는 것은 이전 정부나 이전 전 정부에서 방송이나 신문의 언론 시장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꾸려갈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미흡한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왔죠, 사실은. 네. 거시적인 진단을 해가지고 좀 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뉴스를 만들고 그 뉴스는 결국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만 전략해 버리니까 뉴스의 내용이 일종의 어뷰징이 되는 거죠, 포털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신문에 또는 방송에 이 언론들의 주요한 뉴스에 대한 신뢰도가 자꾸 하락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언론의 신뢰도와 관련해서는 언론님께서는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시는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 언론을 얘기할 때 그 지난해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들이 언론인입니다. 뭐 외국 언론인들인데 그중에 이제 두 분이 받았는데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언론을 봤을 때 두 가지 점을 중시한다. 하나는 전문성과 윤리성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그 점이 충족되면은 그 언론이 재기를 할 수 있다는데 저는 그 점 전혀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론이 오늘날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아까 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양적으로 너무 이제 비례해져 가지고 과다한 경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언론들이 그 자본의 이제 어떤 통제에 점점 속박이 된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보니까 언론의 속복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단독 보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포털의 조회수를 높인다든가 그런데 몰두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전문성과 그 윤리성이 좀 약화된다. 그러니까 이 대중매체는 특히 이제 그 전문적인 면에서 다른 여타 SNS라든지 포털 뭐 그 플랫폼의 어떤 그 차별성을 지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점에서 이제 대중매체가 역할을 못하고 단발성, 속보성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전문성과 윤리성을 스스로 갉아먹고 있는 그런 측면이 안타깝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언론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광주에서는 이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전시회가 하나 있는데요. 언론 개혁을 주제로 열리고 있는데 100여 명의 기자, 언론인을 선정해서 희화화한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캐리커처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좀 의견이 어떠신가요? 그 상당수가 저희 기자협회 회원들입니다. 저 중에서는 제 한겨레 후배도 있고요. 또 경향신문 기자도 있고 방송사 노조위원장 출신도 있습니다. 국정농단 때 가장 앞장서서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던 기자도 저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 물론 정말 지금 비난과 비판을 받을 만한 그 행동을 한 기자들도 물론 있겠지만 상당수가 상당히 좀 그 오해에서 비롯된 그래서 가짜 뉴스라고 오인을 받았는데 사실은 팩트 체크를 해보니까 그게 팩트에 기반한 진짜 뉴스였습니다. 그렇게 오해를 받아서 들어간 기자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자들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한 거죠. 그래서 저희 기자협회 연락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무척 고심을 했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듯이 표현의 자유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 개인적이라면 그냥 어떤 그 예술가의 어떤 그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협회이다 보니까 대응은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성명서를 냈고요. 그다음에 그 기자들 중에 좀 피해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기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서 그 소송을 좀 저희가 좀 취합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 대표님께서는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제 비약적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세계에서 1등하는 분야도 많이 생겼어요. 뭐 최근에도 보면 BTS라든지 뭐 좀 등등. 근데 이제 몇 가지 분야, 언론이라든지 무슨 뭐 정계라든지 무슨 검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아주 낙후성, 후진성이 있는데 이 언론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니까 언론은 사실은 이 대중매체는 이제 사회적인 그 공기로서 이제 언론인도 공인으로 공기의 공인 뭐 이러시는데 그러니까 그 어떤 사회적 책임을 이제 강해져야 된다는 그런 사회적인 요구인데 이 지금 우리 현실이 보면은 지금 모두 SNS 등이 발달해서 모두가 기사를 생산하고 모두가 소비를 합니다. 특히 유튜브 같은 데서는 소비와 생산에 막 뒤섞였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이제 그 우리 인류 역사에서 사실은 그 최초예요. 사실은 뭐 이 한 50년 전만 하더라도 뉴스의 생산과 소비는 엄격히 분리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뒤섞였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아까 우리 김 의장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게 갑자기 닥치다 보니까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두운 면에서 이제 이 부정확한 사실로 어쩌면은 그 공인에 대한 평가가 풍자가 이제 조롱과 모욕으로 이게 가버리면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적절하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에 어떤 사회적인 어떤 대타협이라든지 어떤 이른바 그 기준의 설정 같은 노력이 좀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뭐 현재 존재하는 지금 뭐 당장 계속되고 있는 문제인데 윤석열 교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요? 뭐 기자들의 개개인적인 어떤 그 공격은 좀 지양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기자들도 일종의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비난은 감수할 생각을 좀 해야 되겠죠. 비판도 물론이고 단 비난까지도 이제 사실은. 예.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도 있고 일부 팩트는요. 그다음에 또 아닌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기자가 팩트를 다 확인을 하더라도 왜곡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제 이념적 성향도 다르고 그다음에 받아들이는 것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자도 조금 자제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독자들이나 또 시청자들도 자기가 듣고 싶고 자기가 알고 싶고 보고 싶은 것만 생각하다 보면 그 내용이 왜곡되게 인식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폭넓게 다양한 그 정보원을 좀 통해서 어떤 사건이나 이슈를 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개별적으로 좀 키워서 이제 민주심이 되는 거죠.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제가 뭐 작가와 직접 뭐 만나서 인터뷰를 하지는 못했는데 기사로 보니까 뭐 피해 억울하다 생각되는 기자들은 연락을 해라. 그러면 자기가 봐드리겠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저희가 7월 초에 네. 그 서울민예총과 저희 기자협회 그리고 언론학계 교수님들 참석하는 이 토론회에 저희도 참석을 하기로 했거든요. 거기서 네. 이성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그렇죠. 의견을 좀 접근할 생각입니다. 네네,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캐리케처뿐만이 아니고 그 자리에 아마 그 기레기 10개명이라는 참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한 그런 게 있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정치적인 이슈가 좀 내재가 돼 있어요. 검찰총장을 섬기고 그 기사를 함부로 쓰지 말라. 그다음에 제 개인적으로 제일 좀 아팠던 대목이 갈등을 조장해서 세상을 전쟁터로 만들어라. 이런 문구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언론이 이런 행동을 어느 정도는 보여왔기 때문에 이런 전시회가 마련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이것도 역시 현직에 계신 기자협회장께 질문이 먼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작금의 언론 현실에 대해서 저희는 성찰하고 반성하는 그 사과부터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그 기자들이 이렇게 이런 환경으로 내몰리는 시스템 자체가 좀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털에 예속된 그 기형적인 어떤 그 언론 구조 네. 이러다 보니까 이 기자들은 뭐 정말 점심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계속 조회수를 올려야 되는 기사를 써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이런 그 구조를 좀 바꾸지 못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기자들만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요즘 그 일선 후배 기자들이 굉장히 좀 억울한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정파성에 매몰된 정파적 보도에 대해서 저희 기자협회에서도 특히 이제 코로나19가 상당히 심각했던 재작년 초에 총선을 앞두고 정파적 보도가 난무했을 때 제가 호소문까지 좀 발표를 했습니다. 정파적 보도가 우리 언론을 좀 먹는다. 정말 자제해달라고. 근데 이것들도 따지고 보면은 이 기자들을 움직이는 데스크라든가 그 위에 윗선에서 좀 강제하고 강요하는 면들이 있거든요. 이런 불가피한 면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일선 기자들이 좀 들고 일어나는 어떤 예전에 선배들의 어떤 정말 기자의 혼 정신 이걸 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건설 자본이나 금융 자본이 언론사를 이렇게 좀 계속 경영권을 사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네. 내부에서 너무 조용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도 좀 안타깝고요. 어쨌든 본인들의 행동을 소속 집단과 다르다는 이유로 좀 혐오적인 표현, 헤이트 스피치는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네, 혐오적인 표현보다는 좀 건강한 비판이랄까요? 네.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